이준석 대표는 진짜 선거에 있어서는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 그게 과연 정치가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게임하듯 한다. 자기 거점 잘 마련한 후에 상대방의 약한데 먼저 공격하고 그 다음에 승리로 가는 과정을 하는데,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의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의 선이 있었는데 다 건드렸죠. 지난번에 우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에 24만 3천 표인가요? 그거보다 무려 4배나 많은 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의 가진 몸값을 보수 정당이 얼마를 쳐줘야 되느냐. 안녕하십니까.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만드는 터치다운. 저는 진행을 맡은 박소영 기자입니다. 저희는 머니투데이 공식 유튜브 채널 M을 통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벌써 장안의 화제라고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안의 화제. 이 영상이 방영될 29일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이죠. 30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새롭게 등장한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22대 국회 핫데뷔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슈퍼초선 이준석과 작지만 강한 개혁신당, 원내에서도 통할까입니다. 먼저 첫 질문으로 이준석 당선인이 이룬 동탄의 기적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첫 번째 여론조사에서는 1위인 공영훈 후보와 거의 2배 차이가 났는데 이걸 한 3주 만에 역전했거든요.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이런 동탄 미라클 예상을 하셨나요? 일단 이 슈퍼 초선이라는 워딩은 누가 붙였습니까? 제가 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접하는 워딩이었는데 직관적으로 네. 닿는 워딩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죠. 이제 대표가 허은하 대표로 바뀌었으니까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 가운데 한 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3주 안에 20%포인트 정도의 지지율을 더 추가로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첫 여론조사 23%인데 최종 득표율이 42.4%였으니까 사실 당선되기 어렵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사의 굉장한 기적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좀 역전의 비결, 가장 큰 비결 뭘로 꼽으시나요? 공영훈 후보가 그 CBS 라디오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약간의 똥볼 찬 게 가장 큰 성공 동력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뭐 평균 연령 34세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은 지역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아니면 어떤 그 큰 기업체든 작은 업체든 대부분 뭐 대리 과장 신입사원급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공영훈 후보가 당시에 라디오 방송에서 보여준 태도 있어요. 꼰대 같은. 그러니까요. 이준석 후보가 뭐라고 했을 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이렇게 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이 아마 직장에서 자기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꼰대 부장, 꼰대 임원, 꼰대 사장의 모습이 바로 투영된 걸 보고, 야, 공영훈 후보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준석 대표는 진짜 선거에 있어서는 악마의 재능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 선택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젊은 지역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전통적인 선거 방식과는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이 동탄, 이준석 대표의 그 지역구에 살고 있는 그 유권자들이 지인으로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뭐 안 찍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정말 3번씩 봤대요. 최소 3번씩은 다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통 코빼기도 안 보인다고 욕먹는데. 보통 그렇죠. 근데 뭐 여기 갔더니 있더라. 근데 또 다음날 갔더니 또 있더라. 또 다음날 갔더니 또 우리 아파트 앞에 있더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이준석 후보, 그러니까 당선인의 어머니가 등장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평가할 때 잘나고 똑똑하고 알겠지만 별로 그렇게 정은 안 간다라는 인간적이진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의 표심을 자극하는 어머님의 눈물, 이것도 나중에 뭐 영향이 한 3%포인트 정도는 어머님의 눈물이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많더라고요. 저도 사실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그 두 번째 질문을 넘어갈 텐데요. 사실 이준석 당선인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치를 시작해서 거대 보수당 대표까지 거쳤다가 사실 탈당 후에 맨땅에서 이제 신당을 일구고 배지를 달았는데요. 그 박근혜 퀴즈로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주목을 받고 드라마틱한 여정을 거친 끝에 초선이 됐는데 역시 젊은 나이에 좀 정치를 시작하셨던 그 박성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좀 양가적인 감정이 있죠. 왜냐하면 뭐 젠더 갈등을 이제 본인의 주 정치적인 그 기반으로 삼고 아니면 뭐 전장현 이슈 때도 그랬었고 사실 저는 정치인이 그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그리고 본인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권력과 발언권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 정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동의하기 힘든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떤 이슈몰이를 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그게 과연 선한 영향력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정치가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솔직히 실망한 점도 많았습니다. 근데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라고 하는 거는 한편으로는 어쨌든 저도 젊은 정치인이고 또 되게 비슷한 나이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인 거잖아요. 정치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버티고 살아남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뭔가 동질감도 있고 또 공감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갖지 못한 어떤 뭔가 그런 감각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저도 부러워할 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정치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중 정치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젠더 갈등을 뭐 유발했다든가 아니면 장애인과 관련한 그 발언들 아니면 뭐 이 지하철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그 무료 승차를 제한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은 지나치게 또 자기 편을 공고하기 위해서 반대편은 쳐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는 그래서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 더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노인 무임승차 이슈 관련해서는 또 굉장히 공감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특히 젊은 층이나. 어쨌든 그러한 논란을 촉발하는 데 있어서는 이준석 당선인이 굉장히 좀 역할이 있다. 굉장히 잘한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아까 젠더 갈등이나 이런 그 노인 문제나 관련해서 자기의 거점을 마련한 후에 상대방의 약한 고리들을 잘 공격하고 여기를 포위해갖고 그게 일종의 뭐 지난번 대선에 나왔던 세대 포위론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준석 대표가 정치를 게임하듯 한다 이런 평가를 가끔 하잖아요. 게임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자기 거점 잘 마련한 후에 상대방의 약한 데 먼저 공격하고 그다음에 승리로 가는 과정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전략가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좀 공격적이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논쟁을 잘 촉발한다는 것 자체가 그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 합의했던 선이 있었던 거고 적어도 정치인이라면 이 정도의 선은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합의의 선이 있었는데 또는 뭐 불가침의 영역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다 건드렸죠. 젊은 정치인이라고 주목받는 인사가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의 이슈를 다뤘을 때 또는 뭐 입 밖으로 꺼내선 안 된다라고 서로가 합의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을 때 그걸 약간 신선한 시도다라고 하면서 평가를 내리는 그런 여론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동의하진 않지만. 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20대, 30대들이 이 능력주의에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세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잘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젠더 갈등 이런 것들도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들과 비교했을 때 사회적으로 조금 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자극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 이준석 현상을 만들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전략적 사고를 했다고 봐요, 저는. 그게.
그게 나중에 근데 더 큰 정치인으로 되는데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상당히 저는 다른 그게 문제죠. 발목 잡는다고 봅니다. 뭐 저도 그럴 수 있다고 결국에는.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20대 그 투표율을 높였잖아요. 근데 남성 득표율을 우리가 가져온 만큼 여성 득표율을 우리 당이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때문에. 그러니까 뭐 더 큰 정치인 되는데 박성민 최고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요. 표정이 굉장히 복잡 미묘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준석 당선인이 이제 원외에서 사실 거의 뭐 대권 주자로 꼽힐 정도의 이제 인지도를 쌓았는데 이제 국회에서 과연 얼마나 활약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뭐 갑로들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쨌든 그래봤자 초선이다 국회 안에서는 그리고 의석수 고작 3석에 이제 제4당의 의원으로서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어떤 상임위에 가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냐가 핵심일 텐데 근데 뭐 그런 한계는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양당이 너무 공고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뭐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하겠다라고 자처를 하지만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라는 존재가 이번에 너무 크게 떠올랐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도 어느 정도의 뭔가 선명성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존재감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노선이 뭐일까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전 당대표의 이준석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서 국민의힘 안에 쓴소리를 했다면 엄청난 주목을 받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개혁신당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뭐 언론의 시선도 그렇고 결국에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당에 되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틈새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거냐 그 과제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꽤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2년 후 지방선거를 보자. 2년 후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배출해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존립 가능한 정당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없을까가 굉장히 큰 시험대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많은 후보를 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것 자체가 또 우리 한국 정치가 양당 체제가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이게 또 10% 넘어야 선거비 50% 보전받고 15% 넘어야 전액 보전받기 때문에 후보를 찾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것을 자기의 그 레버리지 삼아서 우리 국민의힘과 어떤 뭐 정치적 그 협상, 딜 이런 수단으로 내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대선으로 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키워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대선 전국이 왔을 때 개혁신당 얻은 표가 102만 표예요. 지난번에 우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24만 3천 표인가요? 뭐 이 정도인데 그거보다 무려 4배나 많은 표를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가진 몸값을 보수 정당이 얼마를 쳐줘야 되느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니면은 나 그 후보로 직접 뛰겠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붙지 않는 구도라면 정권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럼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 굉장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당 차원에선. 그래서 그런 틈새 시장이 언제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양당이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싸움이 숙성돼야만 제가 봤을 때 그 협상과 포섭의 공간이 열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거가 열렸을 때 그때는 우리 당인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한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는 국민의힘 거죠. 입장에서는 큰 캐스터부터일 것 같고 지금 사실 이 사람들이 다 3명 당선인인데 지금 다 80년대생이란 말이죠. 그리고 뭐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진짜 여론을 주도하는 캐스팅 보트가 되겠다고 이제 밝혔는데 개혁신당이 지금 나름대로는 스탠스를 좀 독특하게 잡고 있어요. 뭐 최상병 특검법엔 찬성하지만 거리 정치에는 동참하지 않겠다. 그러고 저희가 이제 이준석 당선인 인터뷰를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어떤 아무 관계도 없는 단체들 150개 이제 끌어 모아다가 뭐 다 연대하자 이렇게 하는 왼쪽 감성엔 적응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사실 구조 개혁과 함께 해야 된다라면서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과 같은 이제 의견을 냈는데 이러한 좀 범야권 내 보수 같은 이런 스탠스는 좀 앞으로 국회 내에서 좀 영향력이 있을까요? 지금 정체성을 너무 잘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범야권 보수 정당이 지금 개혁신당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에요. 지금 득표율을 보니까요. 강남구에서 6%대 얻었고요. 대구 수성구에서 6%대 얻었고 서초에서 6%대 얻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수 세력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범야권 보수 정당으로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민의힘과 협력하고 어떤 부분에서 민주당과 협력할 건지 이 사안별로 굉장한 시험대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개혁신당이.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 반윤의 가치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물 하나 갖고 정책 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거 아닌가요? 특정인에 대한 반대 갖고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꾸 이렇게 대통령께서 사고를 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그럴 계기는 충분히 있고 지속성 자체는 대통령께서 많이 확보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 우리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박지원님. 많이 변하고 있고요. 지금 박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갑자기 사죄의 시간으로. 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준석 당선인 인터뷰했을 때 뭐 아까 이제 뭐 이념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엔 보수 정당으로서 이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 당선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보수가 비주류다. 그러면서 개혁신당 지지층이 그 안에 국한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으로 좀 22대 국회에서의 행보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비주류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보수가 주류는 아니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총선을 3번이나 연속으로 뭐 졌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선거는 우리가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의 유권자 지형은 많이 변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주류는 민주당이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뭐 열심히 하죠, 저희도. 근데 막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보면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의 노선이 제가 봤을 때 뭐 그렇게 확실치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건 바이 건 같은 느낌인 거죠. 약간 이 건은 뭐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뭐 진보 진영과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에 괴를 같이 한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과 비슷한 얘기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약간 건별로 저는 개혁신당의 입장이 바뀔 수 있고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거대 양당이 아닌 당의 좀 특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국민들 안에서도 생각이 엄청 갈리잖아요. 뭐 나는 국민의힘을 뭐 대선 때 뽑았지만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을 뽑았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에 다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또 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정책 중엔 이런 건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분들의 지지를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서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좀 약한 거리로 평가받고 있는 게 그런 약간 중도의 민심? 이런 거잖아요. 결국에 그런 중도, 수도권 민심을 좀 가져가면서 나중에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좀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돌이켜보건대 한국에서 그런 유연한 정치적 스탠스를 갖고 정당 지속 정당을 만든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3정당이 우리 정당사에서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분명히 여기도 이제 단명하는 제3정당의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전히 조금 미심쩍은 부분은 어쨌든 결국에는 합병, 소위 말해 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몸값을 올리기 위한 어떤 작업들이 앞으로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이번 총선 과정에서 합치지 않은 것은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였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그 바람을 같이 탔고, 근데 이제 대선이라는 아주 큰 선거가 남아있고 이 국면에서 정치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려면 최대한 자기 몸값을 불려놔야 이 정말 합병될 때 합병되더라도 지분을 한몫 단단히 챙기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계산을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할 거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건 바이 건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 개혁신당의 어떤 정체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저희 인터뷰할 때 우리는 싸잡기에 당하지 않겠다. 건 바이 건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췄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정당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이 정당은 이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할 것이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것이다 라는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 100년, 뭐 200년 지속할 수 있는 정당의 요체라고 봅니다, 저는. 저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좀 젊은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스탠스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는 마음들 아니면 사안에 대해서 뭐 각자가 판단하는 다양한 판단들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게 좀 아마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존재감을 쌓아나갈 수 있을지언정 아주 중요한 국면에 뭔가 가치 판단을 해야 되고 하나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뭐 예를 들면 정말 국민의힘이랑 만약에 나중에 어떤 연대를 할 수 있을 거냐 또는 정말 그 당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냐 그게 꼭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과정에서는 아마 좀 고민이 되겠죠. 지금은 저런 뭐 유연한 스탠스를 취해도 무방하죠, 사실은.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준석 당선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슈퍼스타, 슈퍼투선인데 당대표를 사실 2번이나 했음에도 어떤 정치 지도자로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총선에서 본인은 이겼지만 본인이 이끌었던 당 후보들은 이제 대부분 고배를 마셨고요. 이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원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의견이 다른 이들과도 좀 연대를 하고 설득하고 좀 때로는 희생하는 어떤 리더십을 좀 보여야 이제 큰 정치인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어떤 걸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그 정치인의 자기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재능과 자질인데 그게 또 너무 강해지면은 정치인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려운 시기들을 겪긴 했지만 지난 10년간 엄청난 정치적 성공 가도를 달려온 거예요. 지나친 자기 확신에서는 좀 벗어나야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보셨겠지만 그동안 여러 뭐 방송이나 패널로 나와서 할 때도 자신의 말에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설복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게임하듯이 하고 게임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어머니께 들은 얘기 한마디 하면 가끔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정도의 마인드를 조금 더 배양했으면 더 큰 정치인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그 말씀해주신 그 특징이 있어요. 약간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증명시키는 거죠. 거의 이제 증명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다, 난 틀린 게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과정, 그리고 재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가 생각보다 실점이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준석 대표든 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든 두 분 다 좀 그렇게 내가 옳다라는 것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논리가 뭐 맞다 이렇게 해도 결국에 사람들이 보는 건 태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태도의 면에서 조금 더 품을 넓게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평가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해서 오늘 가장 두 분의 이제 의견이 일치하는 뭐 그런 부분들을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것들을 좀 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이른 전망이긴 한데 이제 다음 대선을 앞두고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합치거나 연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개혁신당과 좀 국민의힘과의 관계성은 좀 어떻게 갈지. 이 얘기 들으면 이준석 전 대표가 발끈하는 거 아닌가요? 야, 우리가 언제 국민의힘하고 합친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것 끊임없이 같은데. 의심을 받고 있기는 네. 해서. 그렇죠. 저도 결국에는 대권이라는 것은 진짜 건곤일척의 큰 승부인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진보당과 단일화했고 다음번 선거에는 진보 진영의 후보를 민주당 이재명 후보 한 명으로 하자는
그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당이 한 명의 후보를 낼 거냐 아니면 정말로 뭐 개혁신당과 나뉘어서 두 명의 후보를 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대선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의 고민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7년에 있었던 그 DJP 단일화 때 JP한테 DJ가 내각의 임명권 절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주냐, JP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했는데 DJ가 저 사람 도움이 없으면 내가 당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100만 표가 없으면 우리가 당선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절박감이 생겼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몸값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준석 대표가 낚시하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낚시도 바로바로 이렇게 떡밥을 던졌을 때 바로 건져 올려지는 경우보다는 딱 던져놓고 이렇게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뭐 잠깐 뺐다가 또 다시 넣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하는 떡밥들을 좀 이렇게 풀어놓고 어떤 적절한 시점이 되면 정말 큰 물고기가 그 떡밥을 물었다 싶을 때면 그때 딱 들어 올리겠죠. 근데 그 시점에 말씀해 주신 대로 대선이지 않겠느냐. 그 전까지는 몸집을 충분히 키우고 계속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빌드업을 잘 해서 본인의 주가를 가장 높게 올리고 개혁신당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때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변수는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겠죠. 뭐 그런 것도 국민의힘 그렇죠. 당대표요.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 누가 뽑히느냐 그리고 어떤 노선으로 당이 가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어려울 수도 있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설령 원해도 국민의힘 쪽에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리 한국 정치의 이 역동성과 다이내믹함을 고려해도 민주당과 합치려고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의사가 국민의힘 쪽을 향한다 하더라도 이제 당대표 되신 분이 상당한 폐쇄성을 가지신 분이면 알면서도 그런 길을 가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전 나온다고 보는데 오히려 과거에는 좀 이런 연대에 대해서 좀 문을 많이 닫아두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스탠스가 완전히 좀 바뀌었잖아요. 물론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 출마 때 어떤 메시지를 쓸지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약간 대통령과의 어느 정도의 대립각을 갖고 출마를 한다면 오히려 연대는 열려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 300이 만드는 터치다운 이번에 2주차였는데요. 어떠셨나요? 곧 시작될 22대 국회에선 부디 국민들의 웃음이 가득한 소식들이 많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